특히 주식 투자는 빚내서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고수들은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 빚을 내도 되는 경우는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집을 사는 경우라도 대출금은 매달 갚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매월 수입의 3분의 1 이내로 하는 게 안전하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답은 180도 달랐다. 부자들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난 소득을 대부분 소비하고 극히 일부만 위험성 없는 저축 예금에 넣겠다고 응답했다. 즉 부자들은 더 미래지향적이었고 자신의 자금 운용 능력, 즉 증권, 부동산 투자에 더 자신감을 보였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 소비를 추구했으며 저축을 할 경우에도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고수와 하수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고수는 손실을 볼 때 작게 보고 이익을 볼 때 크게 본다. 이것은 하수가 손절매를 못하기 때문이다. 고수들은 매입가로부터 10% 하락이면 손절매를 기계적으로 한다. 또 고수들은 폭락장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가담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절매의 원칙을 지키고 폭락장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의 본능. 우석, 브라운스톤 지음, 토트 출판. 나는 동갑내기 아내랑 8년 연애 끝에 결혼해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렇게 혼수도 폐물도 없이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모은 종잣돈이 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기대감으로 설렜다. 우리는 절약을 생활화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위해 발품을 팔고 이사 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9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드디어 순자산이 50억을 넘어섰다. 큰 기업을 하는 재벌들이 보면 50억쯤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꿈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복했다. 평소 직장 생활을 지긋지긋해 하던 나는 42살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났다.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일이라곤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맛집을 탐방하며 놀다가 아이가 수업 마칠 때쯤 다시 학교에 가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다. 아마도 더 오래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재산이 조금 더 늘었고 사회적 지위를 더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딸은 원하던 전문직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와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낸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정맥으로 고생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것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또 아내와도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낸다.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은퇴해서 젊을 때부터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나이 들어 갑자기 부부가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겪는 친구 부부들과는 많이 다르다. 이만하면 소시민들에겐 꿈의 삶이 아닐까 싶다. 나는 넘치는 재산보다는 내가 꿈을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이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캐나다에 살 때 우리 집 근처에 연어 부화장이 있었다. 연어들은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어릴 때 살던 고향인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는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댐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인공 사다리를 만들어서 연어가 잘 거슬러 올라가게 도와주는데 그때 연어들이 뛰는 모습이 장관이라 관광객들이 몰려들곤 한다. 하루는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난 뒤 아내와 둘이서 연어 부화장에 놀러 갔다. 그곳에서 연어들이 강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왠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연어들 모습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다.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동거리도 몇백 킬로미터에 이른다. 작은 폭포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점프해서 올라오다 보니 주둥이가 바위에 부딪혀서 헤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지느러미도 허옇게 변하고 입모양도 괴상하게 뒤틀려 있다. 나는 비참한 몰골의 연어들을 보면서 그냥 바다에서 편하게 놀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느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정답은 본능 때문이다. 본능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권 없이 회귀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부자와 빈자도 본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오랫동안 해왔다. 원시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나 내일의 행복은 약속할 수 없고 부의 본능을 일깨운 사람은 안락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본능대로 살며 가난에 허덕인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돈은 운이 좋거나 부모를 잘 만나야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과 학습의 산물로도 일궈낼 수 있다. 또 학교 다닐 때 1등 할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사업가가 아닌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식이나 운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돈복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본능, 심리, 그리고 인식 결함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불행히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태어났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의 재테크가 판판이 깨진 것은 당신이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부자 되는 걸 방해하는 9가지 심리적 장애물이 있다. 이 책은 그 9가지 내면의 장애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는 실전 투자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부의 본능을 일깨우는 도구와 맞춤 처방을 제안한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당신이 왜 돈복이 없었는지 진짜 문제점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나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규율이나 단체 행동을 남달리 싫어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단체 행동을 하는 체육이나 교련 시간이 너무 싫었다. 매스게임이나 집단체조 같은 건 정말이지 내게 지옥 같았다. 줄 서는 것도 싫어했다. 대학 시절엔 수업을 땡땡이 치고선 잔디밭에 혼자 누워 뒹굴며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보곤 했다. 언제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셀러리맨 생활을 시작했다. 특별히 힘든 직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싫었다. 특히 회식, 워크숍, 조회, 회의는 정말이지 싫었다. 회사 가기가 얼마나 싫었는지 일요일 저녁부터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졌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 아내는 철이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때려치워라 때려치워.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괴롭히는 인간들 다 데려와.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이런 노래 부르기가 10년 이상 아침마다 반복되었다. 난 인사철마다
내가 혹시 다른 부서로 발령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다.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내돌린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출근해야 했다.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노후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터로 나갔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다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 일만 하다가 일에 찌든 늙은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자유롭게는 해줄 것 같았다. 넘치도록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 덕분인지 나랑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한 친구에 비해서 난 부자가 되었다. 친구들 중에는 나보다 더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할까를 늘 생각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했다. 사실 나도 투자가 겁이 났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직장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투자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자금을 빌리는 곳으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종잣돈 만드느라 한 고생은 추억이 된다. 재테크에서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종잣돈 모으는 철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다. 종잣돈을 마련한 나의 몇 가지 경험을 얘기해보자. 나는 자동차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했다. 세월이 지나면 자동차는 유지비만 잡아먹고 고물이 되지만 투자금은 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생활에 여유가 생겼을 때도 절약한다고 에어백 없는 소형차로 장만했다. 한 번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없어서 죽을 뻔했다. 또 나는 결혼할 때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결혼 반지 하나만 달랑했다. 그나마도 안 쓰는 금목걸이와 알을 명동 구석의 작은 금속 세공소에 갖다 주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렇게 혼수 비용을 절약한 돈으로 나는 투자를 했다. 나는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다. 전세 보증금이 줄어들어서 좋았다. 나중에 전세로 살 때도 좋은 동네에 큰 평수로 전세 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투자할 돈을 마련하느냐에 집중했다. 후일 나는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입주하는 대신에 전세를 내주고 우리 부부는 전세가 싼 동네에서 고생하며 살았다. 예전에 살았던 연탄공장 근처의 서민 아파트 옆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 고생했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더위에 유난히 약한 체질인데도 여름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역에 내려서는 제법 멀리 떨어진 아파트까지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난다. 지하철역까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내와 천천히 아파트까지 걸어가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 몸이 안 따라줄 것이다. 그 시절을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고생 덕에 얻은 현재의 안식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길 수도 있다. 젊은 시절 고생은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고생과 불편은 마다 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을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순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나의 실패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 K타이어에 신용투자를 했다가 깡통 계좌가 되어 7천만 원을 날렸다. 충격적인 손실이었다. 당시에 나에게 7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모두 날린 것이다. 나는 몇 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보 같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실감에 괴로워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투자를 재개했다.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다. 아내가 말리는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나중에 손해보고 팔았고, 김포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고 파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주식 투자로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력이 키워졌다. 그렇지만 한참 추락하던 때 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땐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다.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했다. 몇 달간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다. 다행히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다. 사실은 마음의 병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 불현듯 실패 경험 많은 어느 투자자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다. 나는 큰 돈을 날리고 나니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자지 못했어. 나는 그제야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에서 일어날 만한 실패는 대충 다 경험해 본 것 같다. 아마도 나만큼 각종 실패를 두루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우둔한 내 성격 때문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되뇌었고 결코 절망하진 않았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라.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이상 1부였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트 출판, 우석지음, 부의 본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와 함께 각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부의 본능을 한번 일깨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운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